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구 참사 유가족이신 이종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관 선생님은 12구 참사 때 돌아가신 고 이민아 씨의 아버님이시고요. 지금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드실 텐데 말씀 주시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 기대와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당사자이신 유가족들 입장에서 또는 당시 피해자들, 생존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일단은 지금 심경을 먼저 간단히 선생님께 듣고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사실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되기를 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참 사실 좀 착잡하고 또 한편으로 참 허탈합니다. 저희는 뭐 참사 이후에 이 참사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진실규명 그거에 모든 유가족들이 힘을 기울여 왔었는데 그 작년 1월 13일 날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도 우리 사실 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을 제대로 해소되질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 후에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만이 그 유일하다는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법안이 작년 4월달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그나마 버텨왔는데 결국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그 벽에 막혀서 참 너무 답답하고 또다시 그 분노, 슬픔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셨다가 또 그게 또 좌절해야 되니까 더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거부권 행사 이후에 유가족들은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내용들이겠죠. 159개나 되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셨다는데 여기 담겨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예, 역시 그 마지막 남은 국회 거기에서 재의결의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법에 대한 미련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고 또 이 참사가 젊은이들 159명이 희생되고 29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 참사를 또 더군다나 이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서울시 재난안전팀장까지 자살하는 이 엄청난 참사를 진상조사 그걸 위해서는 특별법 공포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아는데 오로지 이 특별법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결하는 의문점을 밝히는 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젊은이들 아깝고 참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희생자들이 그 사람들 영혼을 위로하고 또 유가족들이 그나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는 4가지로 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장주의를 훼손한다고 합니다.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 영장 없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공부를 했고 변호사님들한테
상담도 많이 들었고, 근데 동행 명령권이라는 게 그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배되려면은 그 위반되려면 체포영장 정도에 그 준하는 그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동행 명령권은 인신 구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동행 명령권은 그 단지 그 조사를 위해서 해당 명령을 조사위원장이 그 발령만 할 뿐이고,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그 2회 이상 부릉 시 그 과태료 부과 정도 조항이 있지,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이해 불응할 때 그 형사처벌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영장 의뢰권 역시 조사 대상자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땐 결국은 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해당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주도록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 결국. 그 결국은 검찰에서 판단하고 법원에서 결정하는 이중의 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은 이런 조항은 기존 사회적 참사 진실 규명위원회, 또 세월호 특조위, 의문사 진성위원회, 진실 화해위원회에서도 갖고 있었던 권한으로서 그동안에 뭐 이를 문제 삼아 가지고 헌법 재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도 다 수용하고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새삼스럽게 이번에 이렇게 위헌이란 말을 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짚어보죠. 두 번째는 특조위원 11명이 편향적일 수 있다. 뭐 권한이 광범위해서 사법부, 행정부 역할 권한 침해할 우려 크다. 이렇게 일단은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조위가 하는 구성도 이렇게 구성되면 편파적인데, 그 편파적인 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96억 원이 든다. 인건비만.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이 공정성 문제, 예산 문제,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부분이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그 사회적 대참사를 놓고 특별조사위원 선정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야가 대립해야 되는지, 사회적 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저희 유가족이 특조위원 추천까지 다 포기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뭐 기관이나 조사위원을 찾아서 추천해야 하는 게 여당과 야당의 어떤 책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결실은 없고, 사실 저희는 여당 4명, 야당 4명도 사실은 달갑지는 않습니다.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3명이라고 하는데, 조사위가 만약에 구성돼도 여당에서 추천하거나 조사위원은 아무래도 조사에 미온적일 것 같고, 또 야당에서 추천하거나 이거는 또 반대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한 군데 그 조사위원회 모여놓고 조사를 한다는 것도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참사 발생 시에 이런 사회적으로 공정을 기대할 수 있는 재난참사조사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기존에 뭐 생명안전기본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그런 법률이 있어야 우리가 그동안에 뭐 참사를 뭐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뭐 세월호 참사, 뭐 여러 참사, 거기서도 객관적으로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가 먼저 당연히 구성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특조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권한 예산 문제는 저희 권한이나 예산 문제는 이 특별법 결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올 1월 9일까지 특별법 진상조사 규명 특별법을 통과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한 달 동안 천막을 치면서 계속 그걸 지켜봤습니다. 하루하루 협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결렬된 이유가 저희는 뭐 예산 문제나 권한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여당에서 조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타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위원장을 행정부를 조사하는 건데 조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어떻게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거기에서 결렬이 된 걸로 알고 예산 문제는 그 국회에서 금년도에 그 예산 통과 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문제까지 인건비가 얼마 든다는 걸로 다 들고 나와서 언론에 공표하면서 그 반대 명분으로 삼는 거는 사실 그 집권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네. 그날 이 거부권 행사되고 난 이유가 발표되고 난 뒤에 유가족들이 가장 분노하고 화를 내신 부분이 네 번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상 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다 할 게 없다. 검경 수사, 국정조사해서 진상조사 끝났는데 대충 알려져야 되는 내용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로 이제 규명이 끝났다고 하는 이런 식의 반응으로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장 포함해서 23명 기소되고 6명 구속됐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것들이 없다가 네 번째 거부권 행사 이유입니다. 유가족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대답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가족들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 13일 날 특수본 수사 그 결과를 보면은 군중 유체화 현상, 군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군중 유체화 현상이 원인이라고 파악했는데 원인이라는 건데 그럼 그런 군중 유체화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왜 발생했는지 막을 수 있었나 없었나 정확히 분들이 10만 명 이상 모인다는 거는 예측을 했어요. 그거는 정확히 맞았어요. 근데도 사전 대비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우선 경찰은 극도의 혼잡이 벌어질 거리가 예상이 됐으면은 그 위험한 사태를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 기본적인 늘상 하던 기본적인 근무가 없었다 이겁니다. 왜 안 했냐 이겁니다.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용산 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인식을 못했다라고 그 변명을 하시는데 그럼 예측은 했는데 인식은 못했다는 얘기로 저희는 들리는데 그럼 왜 저희는 인식을 못했냐 이겁니다. 왜 예측을 정확하게 해놓고 위험을 예측을 해놓고도 인식을 못했다. 그럼 당일 근무하는 분들이 헬로윈데이 관련해 갖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안전대책회의도 한 걸로 다 조사 결과 나오는데 소방 경찰 구청에서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그나마 이거를 업무상 과실로 기소했는데 지금 용산 경찰서장 같으신 분은 그 당시에 평생을 속죄하면서 사시겠다는 분이 인제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참사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은 아예 서면 조사나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조사 자체가. 그리고 그분들이 여전히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분들이 상관들이 있는데 무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나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고 유가족들은 의문점을 명확하게 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사 전, 참사 당시, 참사 후에 왜 이런 점을 조치하지 않냐. 그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단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서 설명이나 브리핑을 해준다거나 참사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은 고사하고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 관련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국회 가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저희도 섭섭한 게 뭐냐면 참사 직후에 대통령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나오셔갖고 책임이라는 거는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묻는 거지. 아무한테나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고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거는 현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공개적 발언이 과연 수사를 담당했던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 저희 생각에 어떻게든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의 범위를 좁혀라, 축소해라. 그런 얘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 관계자 중에 가장 책임과 관련된 혹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만나보신 분이 누구 있으신가요? 행안부 행안부 장관. 장관님은 뭐 국회에서 이렇게 지나가시고 오세훈 시장님은 저희 그 대표분이 만나본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 만난 건 자리도 없었습니다. 없고요. 예. 여당 혹은 야당 대표들 만난 적 없습니까? 참사가 벌어지고 처음에 참사가 벌어지고 저희가 이 애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집에서 저희는 그래도 정부에서 설명이 한 번은 있을 줄 알았어요. 유가족을 불러놓고. 그런데 저희도 뭐 워낙 충격적이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있던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유족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찾아 헤매다가 만나서 처음에 한 20분 희생자 기도로 20분 정도를 만났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났으면은 유가족 대책본부를 신속하게 조직해서 빨리 시신을 확인시켜주고 유가족들하고 향후 절차나 뭐 참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게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유가족협의회에서 제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특별조사위원회 꾸리는 것은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특별법 내용이 그게 주 내용이니까요. 그 대신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유족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정부 지원책이라고 하는 이 유족 지원책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건 참 진짜 여당이나 정부에 섭섭한 점이 많은데 그 진상조사를 위한 이 특별법 제정부터 통과까지 사실 무심했던 게 정부하고 여당 아닙니까? 이 법은 뭐 필요가 없다. 이미 진상 규명이 다 돼 있다. 근데 이제 법안이 뭐 여당 단독이지만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유가족들하고 그동안에 단 한 번 상의도 없이 이게 이제는 이제 언론에 배상 보상을 해주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거는 그 참 저희로서는 참 진짜 무도하다 그런 표현까지 저희가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희 유가족들이 사실은 저희가 수십 번을 했습니다. 제가 참가를 참 수십 번도 했었고 그런데 그 회의를 하면서 연대껏 유가족들 그 누구도 배보상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배상 보상을 먼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한마디로 호도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참사이고. 그리고 사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참사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이 먼저고 거기에 따라서 뭐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진행 중이지만 그리고 그 후에 뭐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어떤 뭐 민사적인 배보상 문제가 거론되는 게 그게 순리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정부는 제발 그 돈 문제를 꺼내서 이 참사를 좀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선생님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뒤에 벌어진 일들이 이 많은 유가족들을 이 비슷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먼저 따님이신 미나 씨, 이 당일날 12구 참사 당일날 이태원에 왜 가셨죠? 저희 딸은 그날 친구 3명, 우리 미나까지 4명이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생일 축하 파티를 하려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이태원역에서 한정거장 떨어진 한강진역 거기 금방 레스토랑 같은 데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같이 가는데 근데 생일 파티가 끝나고 이제 이태원역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헬로윈 데이 그 풍경을 보고 싶었나 봐요. 이제 이태원역에서 전철 타고 이제 집에 갈 건데 가면서 이제 그런 풍경을 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얘기 들으면. 근데 그러다 이제 인파에 휩싸였는데 그 저기 같이 간 그 친구 중에 우리 딸만 그렇게 그렇게 저 세상으로 이렇게 갔고 저 나머지 또 그 여자친구 한 명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뭐 수술하고 지금 뭐 아직도 재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2명은 좀 정신적인 충격이 좀 큰 것 같고 그 우리 딸이 그 이태원에 간 거는 친구들하고 이제 저 생일 파티도 하고 그 헬로윈데이 그 이색적인 그 어떤 풍경을 보러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여쭈은 이유는 힘드실 텐데 굳이 여쭤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희생자들에게 댓글이나 이런 형태로 얼토당토 안 한 비난을 합니다. 이 비난이 얼토당토 안 하고 유족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유족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예. 사실 그 참 힘든 부분인데 저 악성 댓글하고 그 일부 언론에서 그 저 이태원이라는 도시를 뭐 마치 뭐 마약 도시, 무슨 향락 도시 이렇게 표현해서 거길 왜 갔냐. 그래서 희생자들을 참 이게 모욕하는 그런 일에서 참 유가족들 고통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사 34일 만에 그 또 헬로윈데이 가서 그 친구를 잃은 저 고등학생이 저 결국 그 유서 남기고 자살하는 그 참혹한 현실이 또 벌어졌고요. 저희가 그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것도 희생자들이 너무 아깝고 성실하게 살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 그 참 자랑 같지만 그 당시 그 25살 나이에 직장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학과 3학년에 재학했었는데 애가 그 토요일 날이면 그 방통대학교 서울 캠퍼스 가서 그 같은 동료 학생들 만나는 게 너무 좋다고 참 그래서 그 정도로 참 성실하게 살았던 딸 아이였습니다. 부모로서 참 너무 가엾을 뿐입니다. 유가족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시고 문제점을 이렇게 살펴보셨을 텐데 발생한 과정, 그다음에 구조 과정 어떤 점이 지금도 마음에 남고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 참사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 같이 갔던 애들한테 연락을 받고 그 현장에 빨리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유가족들 중에 그 뭐 서울 근교 사시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만 희생자가 60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40명이 나오고 뭐 근데 그분들을 철저하게 차단했다는 얘기 현장에서 그러면은 얘기를 듣고 와서 내 아이 시신이 저 앞에 있다.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시신을 확인시켜 주는 게 그게 순서라고 보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용산 다목적 체육관 뭐 한남동 수천향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걸 또 경기도 내 원거리 의정부 평택 양주까지 그 46군데를 분산 안치해놨단 말이에요. 그 후에 유가족들이 실제로 그 16시간이 지나서 뭐 평택 뭐 의정부 같은 데다가 시신을 찾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현장에서 사망자 그리고 뭐 부상자 이런 분류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땐. 그래서 소방청 소방국 구급대원하고 재난의료집 디멧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안 돼가지고 그 사망자를 갖다가 가까운 병원에 한남동 수천명병원 5분 거리 그걸로 첫 환자가 하여튼 1시간 반 만에 실려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남동 수천명병원에서는 사망자를 데리고 오지 말고 환자를 데리고 와라 할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환자들은 뭐 20km 떨어진 강동 성심병원으로 실려가고 희생자가 그때 당시 사망 판정 사람이 70몇 명이 한남동 수천병원으로 실려가갖고 응급 구조가 느려서
살 수 있었던 애들이 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희 유가족 중에 그 다음날 새벽 1시, 3시간 정도 지나서 확인하신 저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때 체온이 35도였다는 거예요. 35도. 그 희생자는 남자분인데 그러면은 좀 더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서 저 응급 조치를 받게 했다면은 희생자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크게까지 참사 희생자가 늘진 않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저희도 많습니다. 그에도 여러 가지지만. 예. 네. 시작부터 뭐 특별법이 거부되는 순간까지 어느 순간 하나 뭐 아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듣고 싶은 말씀 많지만 끝으로 특별법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국회에서 이제 뭐 이른바 말하는 쌍특검법이 2월 29일 예정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유가족 분들은 이걸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참 국회에서 하는 일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저희로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회기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되기를 소원할 뿐이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회의원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좀 사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참사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희망의 끈 놓지 않고 끝까지 의원님들 상대로 설명하고 사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회기 내에 특별법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 그겁니다. 네.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이신 이종관 선생님, 고 이민아 씨의 아버님 모시고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